안녕하십니까. 허교 베네딕토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약성경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하는 두 번째 강의이고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성경을 이야기할 때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까지가 구약 성경의 역사이고 언제부터가 신약 성경의 역사인지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명확하게 자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후반부와 신약 성경 초반부라기보다는 신약 성경 준비의 단계에서는 서로 내용들이 좀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약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알렉산더 왕이라고도 불렀던 그 인물부터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이 왕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만 지도를 보시면 사실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 지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표현 대신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요. 그냥 편하게 그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역사들은 이 지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제가 그린 지도인데요. 좀 아주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 어딘지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요한 군데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보시면 서쪽에는 로마라고 하는, 지금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있고, 이 마케도니아 동쪽에는 소아시아, 그리고 그 조금 더 동쪽에는 팔레스티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지역이 있고요. 거기서 더 오른쪽으로,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이란, 이라크 정도의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보통 예수님 시대에는 파르티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지명은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어느 시기에는 이곳을 바탕으로 해서,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있던 나라를 파르티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똑같은 배경인데 어떨 때는 페르시아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명칭은 파르티아인데 페르시아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하고 있었고, 이집트는 지금도 갖가지 피라미드 문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대 문화가 남아있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전을 지속해왔던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말씀드리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팔레스티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로마, 마케도니아 또는 그리스, 소아시아 지방, 파르티아 또는 페르시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역사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알렉산더라고도 표현하는 알렉산드로스 왕은 마케도니아의, 그리스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 알렉산드로스 왕 이전에도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이미 기원전 5세기부터 굉장히
많은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하지만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다 기원전 5세기 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알렉산드로스 왕이 재임하기 그 이전부터도 이런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여러 철학자들이, 굵직한 철학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그리스가, 마케도니아가 문명적으로 많이 발달해 있었다고 하는, 발전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예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에 알렉산드로스 왕이 있었고, 이 알렉산드로스 왕은 기원전 356년부터 기원전 323년까지 살았던 왕입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로스 왕이 유명한 가장 큰 이유는 마케도니아 또는 그리스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넓은 영토를, 꽤 큰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그냥 뭐 여기 표시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서쪽 부분을 제외한 마케도니아로부터 이 동쪽에 해당하는 지금 저희 칠판에서 볼 수 있는 이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 알렉산드로스 왕 때의 일이고, 그래서 그의 정복 전쟁이나 그가 남긴 업적 때문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그렇게 흔히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드로스 왕은 이렇게 많은 영토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역사적인 흐름이 조금씩 변해가게 됩니다. 자, 우선 기원전 335년경에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는 알렉산드로스 왕과 그 왕의 수하에 있던 아주 용맹했던 장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복 전쟁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가 가장 먼저 차지하려고 했던 지역은 자신들의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 또 발전되어 있던 이 마케도니아와 함께 당시에 좀 큰 나라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파르티아와 이집트였는데, 알렉산드로스 왕은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해서 먼저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이제 동쪽으로 행군을 해가면서 이 파르티아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쪽으로 정복 전쟁을 떠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 파르티아를 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팔레스티나 지역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케도니아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파르티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마케도니아에 속하는 그런 정복의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케도니아에서 동쪽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해 가면서 알렉산드로스 왕은 파르티아를 점령하기 이전에 이미 팔레스티나,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정복 전쟁을 이어나가고 기원전 332년에 처음부터 원했던 이 파르티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도니아와 함께 당시에 가장 이렇게 부강했던 큰 나라가 파르티아와 이집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이제 파르티아를 점령한 알렉산드로스 왕은 당연히 그 다음에 이집트를 점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빠르게 이 정복 전쟁을 진행을 해 나갔고, 파르티아를 정복한 그 여세를 모아서 그 다음 이듬해에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 알렉산드로스 왕이 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환대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네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왕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환영을 했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집트와 이 파르티아는 철천지 앙숙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보면 작고 큰 싸움이 파르티아와 이집트 사이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집트는 자신들의 앙숙인 파르티아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알렉산드로스 왕을 환영하면서 자신들의 나라에 맞아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드로스 왕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집트에 입성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없이 이집트 사람들의 환대 속에 이집트를 그 이듬해 331년에 점령하게 되고, 이렇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환영하면서 맞아주었던 이집트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통치권뿐만이 아니라 병권까지도, 군대를 관할하는 그런 권한까지도 마케도니아가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알렉산드로스 왕의 정복 전쟁은 이제 일단락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왕의 정복 전쟁, 다른 정복 전쟁이나 다른 영토를 확장하는 것들은 다 비슷한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마케도니아가 팔레스티나와 파르티아와 이집트를 차지했다라는 것을 떠나서 이런 정복 전쟁의 이후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마케도니아가 점령한 나라들에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는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던 나라였고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다른 지역을 점령하게 된 마케도니아의 여러 가지 문화나 사상들이 점령지 안에 전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 왕이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요즘 흔히 표현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꼽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쟁과 함께 이 마케도니아의 사상들, 문화들이 소아시아 지방뿐만 아니라 팔레스티나에도, 그리고 파르티아 지역에도, 그리고 이집트 지역에도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복 전쟁을, 알렉산드로스 왕을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팔레스티나가 어떤 영향들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선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이 마케도니아와 이 그리스 지방의 언어가 당연히 다른 지역에도 전파가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 사진이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그리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적인 모습은 신전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많은,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든지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놓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 신전이 가지고 있는 건축의 가장 독특한 점은 굉장히 많은 기둥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는 36개의 기둥이 있고 어떤 곳에는 조금 더 적은 기둥이 있는데, 그런 돌로 된 통기둥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런 신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이 아름답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건축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가장 큰 그런 독특한 특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리스가 가지고 있던 화려한 문화와 함께 그리스가 가지고 있던 아주 발전된 아주 고도의 건축 양식들도 다른 지역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톤이라든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있는데, 이런 마케도니아의 사상들 역시 마케도니아가 점령한 파르티아나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기반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정복했던 그 나라들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이집트나 파르티아와는 조금 다른 입장이겠지만, 구약 성경 시대 때부터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을 강조해온 이스라엘 안에 이제 어떤 영향이 들어가게 되냐 하면,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신관 역시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스의 신관은 그냥 가장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리스 신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고, 또 신과 인간의 중간쯤인 이제 영웅들도 등장을 하는데,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신에 대한 생각들은 분명히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전쟁은 영토를 많이 확장했다라는 그런 업적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안에서 보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저 사실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마케도니아는 어렵지 않게 파르티아와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고, 당시에 굉장히 많은 영토를 가지고 그곳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부강한 힘을 앞세워서 정복전쟁을 해나가던 알렉산드로스 왕은 어느 날 갑자기 군대를 시찰하기 위해서 말 위에 오르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기원전 323년에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알렉산드로스 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역사 안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굵직한 큰 인물 뒤에는 대개 혼란의 시기가 오게 마련인데, 이 마케도니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만든 이 엄청난 영토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부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왕이 죽게 되자 그 이후에 한 20년 가까이 마케도니아는 왕권을 두고 패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왕을 세우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여러 문제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맞게 되고, 그렇게 20여 년간의 이런 패권 다툼 뒤에 기원전 315년경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 하면, 알렉산드로스 왕과 함께 정복 전쟁을 나섰던 그 용맹했던 장수들에게 이 마케도니아가 가지고 있던 영토를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정도의 패권 다툼 뒤에 알렉산드로스 왕과 함께 정복 전쟁에 나섰던 5명의 장수가 마케도니아가 차지하고 있던 이 지역들을 분할해서 다스리게 되고, 이렇게 각각 분할된 그 지역들은 개별적으로 하나의 왕국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 알렉산드로스 왕과 함께 정복 전쟁을 나섰던 인물들을 그냥 잠깐만 살펴보면 안티고노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5명의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장수에게 땅을 분할해서 분할 통치를 하게 하고 각 지역은 하나의 왕조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5명이 나누어 가진 그 지역을 그대로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역사에서 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이 5 사이에 또 치열한 영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4명의 장수가, 4명의 왕조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치고, 당연히 이 연합한 사람들의 힘이 더 셌겠죠. 그래서 이제 5으로 나누어서 분할하던 영토를 4이서 나눠서 분할하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3명이 연합해서 또 1명을 치고, 이렇게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명이 분할 통치를 하던 지역은 결과적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왕조에 의해서 2개로 나뉘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조금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집트를 기반으로 해서 생겨진 왕조였고요.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조는 이 파르티아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났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왕조였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와 파르티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2개의 왕조만이 알렉산드로스의 죽음 이후에 남게 되는데,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장소는 이 팔레스티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집트에 기반했던, 이집트에 바탕을 두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팔레스티나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후반부에 한 250년경 정도 돼서는 파르티아를 중심으로 했던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조가 이 팔레스티나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 안에 이 팔레스티나가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례대로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의 통치를,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셀레우코스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300년 즈음 됐을 때의 역사입니다. 자, 우선 먼저 팔레스티나 지역을 통치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나라였고요.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팔레스티나를 통치하게 되면서 어떤 정책을 사용하냐 하면 온건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인정해 주면서도 그들이 속국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바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온건한 정책을 사용하던 것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팔레스티나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통치했을 때는 유다인들과 큰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파르티아를 기반으로 했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팔레스티나 지역을 통치하게 되면서부터는 문제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팔레스티나에 대해서 외교적인 강경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무엇을 할 정도로 상당히 강경하게 이 팔레스티나 지역을 통치했었고, 그런 것이 이제 조금씩 유다인들과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에 마찰과 갈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역사도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서 그것을 여기서 다 설명드리는 것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는 온건책을 썼고 그래서 유다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큰 마찰이 없었지만 셀레우코스 왕조는 강경한 외교 정책을 썼고 그래서 유다인들과 마찰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셀레우코스 왕조 중에서 저희에게 아주 유명한 왕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왕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을 쓴 네 번째 왕인데 안티오코스 4세라는 표현보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라고 하는 표현으로 훨씬 더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는 기원전 175년부터 기원 후 164년까지 왕위에 앉았던 왕이었죠. 자,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는 상당히 강한 정책을 팔레스티나 지역에 요구를 했고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전통적인 관습들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 시작을 했고 더 큰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신전화하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신상을 놓고 유다인들에게는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하느님의 집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성전을 신전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유다인들이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마찰이나 갈등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들의 종교 생활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을 신전화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에 유다인들은 이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항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 항쟁이 바로 마카베오 항쟁이라고 하는 뭐 전쟁이라고 하기엔 좀 그보단 규모는 작고요. 항쟁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베오 항쟁은 실제로 기원전 166년부터 164년까지 3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났던 유다인들의 봉기, 유다인들의 반발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가 그렇게 유다교의 관습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사용을 하고 또 성전을 신전화하는 것에 반대해서 유다인들이 힘을 합쳐서 유다인들이 힘을 합쳐서 벌였던 항쟁입니다. 그래서 이 항쟁은 무엇을 보면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냐면 마카베오기 1서나 2서를 보시면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기, 마카베오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마카베오기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항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카베오 항쟁에 비슷한 그런 시대적인 내용은 다니엘서 안에서도 조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경하게 밀어붙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의 반유다 정책에 반대해서 이렇게 봉기를 항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2년 넘는 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자, 근데 다행인 것은 이런 항쟁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쟁을 끝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도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유다인들이 이런 항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되면서 그때 하누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하는 히브리어로 부르는 하누카라고 하는 축제를 아주 성대하게 벌입니다. 이 하누카라고 하는 축제는 무엇이냐 하면 성전 봉헌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전 봉헌 축제를 지내러 성전에 가셨다든지 또는 성전 봉헌 축제 기간 중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 성전 봉헌 축제는 처음에
솔로몬 왕 때 만들어서 성전을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아니고요. 이 마카베오 항쟁 때 신전으로 만들었던 성전을 되찾아서 그것을 정화했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전 봉헌 축제입니다. 그래서 마카베오 항쟁의 결과로 유다인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 신전이 되었던 성전을 되찾아오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전 봉헌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 봉헌 축제와 함께 유다인들은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 그것을 축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전쟁으로부터 그 이후에 그의 죽음, 그리고 혼란했던 시기, 그리고 5명의 장수들에 의해서 분할해서 통치되던 시기, 결과적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두 왕조가 남게 되고 이스라엘 지역은 이 두 왕조의 영향을, 통치를 차례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마케도니아와 마케도니아 동쪽의 파르티아에 이르는 이 지역이 기원전 300년경부터 이제 혼란한 시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이미 이 마케도니아 서쪽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마케도니아와 셀레우코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들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또 조용히 힘을 키워 나갔던, 그래서 왕국을 조금씩 부강하게 만들어 갔던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의 역사를 간단히만 살펴보면 이것은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실제로 언제쯤 생겨났고 언제 왕정을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마다 좀 이견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로마 왕국은 기원전 750년경에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왕국은 이렇게 기원전 750년경부터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시작이 되었다가 기원전 509년에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과 원로들이 함께 나라를 다스려가는 공화국을 시작을 하는 것이 기원전 509년 정도입니다. 이 로마 공화국은 기원전 27년까지 거의 한 500년 가까운 시간을 이 공화국의 형태로 지내게 되고 실제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부강해지고 큰 힘을 쌓아갔던 시기가 바로 이 로마 공화국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화국 시기에 여러 가지 문화들도 발전하고 또 마케도니아가 점령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영토를 갖게 되고 결국 이런 공화국을 만들었던 그 힘으로 이제 로마는 제국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는 이제 왕이 통치하는 나라도 또는 백성들과 원로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나라의 길을 나아갈 방향을 정하던 나라도 아니고 이제 황제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로마 공화국이 쌓아놓았던 그런 넓은 영토 또는 부강한 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는 기원전 27년경부터 황제의 나라가 되고 자신들의 왕을 이제 황제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원전 27년부터 로마 제국을 시작했던 가장 첫 번째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국은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285년까지 꽤 긴 시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도에는 제가 표시를 하기가 어려워서 표시를 하지 못했는데요. 보통 기원전 200년경대가 보통 기원전 200년 정도부터 기원전 150년 사이가 로마 공화국이 가장 부강했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 로마는 파르티아 지역은 물론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옆에 이 로마 옆에 있는 게 지금 서구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보면 뭐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해당되는 지역도 모두 다 로마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도 로마가 차지하게 되고 항상 로마의 정복 전쟁 이야기를 할 때 늘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는 한니발 장군이죠. 그래서 북카르타고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던 한니발. 그래서 로마는 사실 정복 전쟁을 하면서 별로 진 기억이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승리와 함께 정복하게 되는데 유독 한니발 장군을 만날 때만 고전을 하죠. 그래서 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로마의 군인들이 북카르타고에 갔을 때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동물이 바로 코끼리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이제 전쟁하러 나온 그 모습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고 회자될 만큼 그런 작전이나 전략에 굉장히 뛰어났던 장수가 한니발이었다고 하고 이 로마와 한니발 장수 사이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책 안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가장 많은 고생을 시켰던 한니발 장군 역시 결과적으로는 로마에 패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북아프리카 역시 로마가 다스리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죠. 그래서 지도에 그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정복 전쟁이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 공화국 시대에 다 일어났던 내용들이고 보통 200에서 150년 사이에 벌어진 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 범위를 좁혀서 로마는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팔레스티나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티나 지역은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우스 마뉴스라고 부르는 아주 위대한 장군이라는 의미겠죠. 로마 공화국의 폼페이우스 장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부터 기원전 63년 이후부터 팔레스티나는 다시 이제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는 로마 공화국이 있죠. 로마 공화국의 영향을 받고 그 이후에도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폼페이우스 장군의 점령과 함께 팔레스티나,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27년부터 이제 로마는 황제의 나라인 제국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국을 시작하면서 로마는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엄청난 그 영토를 32개의 주로 분할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몇 개의 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 큰 로마 제국 전체의 땅을 32개의 속주로 분할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역시 그 속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로마 사람들은 똑똑했었는지 유다인들이 이 팔레스티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인 성향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다른 속주에는 로마에서부터 직접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관리를 파견을 하는데 팔레스티나는 유다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큼은 유일하게
유다인들 중에서 로마의 호의적인 사람을 한 명 뽑아서 그를 통해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등장한 사람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잘 알 수 있는 헤로데입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로마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래서 민족 영주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이 시작되기 조금 전부터 로마는 이스라엘 지역은 헤로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이 헤로데는 자신의 아들과 손잡벌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헤로데라고 하는 이름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신약 성경에서 읽게 되는 헤로데는 전부 6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헤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아이를 학살하고 이랬던 그 헤로데가 있고요. 헤로데의 아들이 아르켈라오스, 안티파스, 필리포스, 이런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손잡벌 되는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 헤로데 아그리파스 2세, 이렇게 헤로데로부터 그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헤로데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헤로데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헤로데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마 능력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괴팍한 데다가 행정 능력도 없고 해서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다스리고, 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로마에서는 그 아들을 직위 해제시키고요. 더 이상 이네들에게 전체 이스라엘을 다 맡길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미 기원 후 6년 정도부터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중요한 지방은 로마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파견된 관리가 행정관이라고 하는 관리였는데, 이 행정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본시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본시오 빌라도는 이렇게 로마에서 파견한 행정관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 시대에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행정관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관리를 파견해서 이 팔레스티나 지역을,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방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을 총독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원래 총독은 로마에 있는 그런 관리를 칭하는 표현이었는데, 이렇게 아마 속죄에 파견된 가장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 총독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이제 본시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아직도 본시오 빌라도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거 저희가 뭐 역사 공부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티나는 꽤 오랜 시간 전부터 때로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받고, 또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쪽,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방인데요,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고, 또 마침내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는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성경 안에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함께 앞으로 어떤 문화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피어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배경으로 오늘은 역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침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